79년도 8월 한 8월 6일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갤러리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빌딩이 되게 일제시대에 유명한 병원 건물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산부인과. 저희 아버지가 그때 새 들어가지고 그 여기 장 박사님이라고 이 산부인과 하시던 분이 남편 6.25 때 사별하시고 연루하시니까 이제 병원도 더 안 하시고 있는데 그쵸. 예, 70년대, 60년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사실 그때 좀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 영어를 좀 가르치셨어요. 뭐 그러다가 학원 사업을 하시게 됐죠. 돈을 좀 많이 버셨는데 장문경 박사라고 하셔가 그분이 이제 전 유산을 장학회를 만드셨어요. 그래 장문경 박사 장학회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 건물을 인수하시고 여기 뭘 할까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랑 제일 절친인 분이 윤영근 선생님이 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윤영근 선생님이랑도 가족끼리 놀러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윤영근 선생님이 그 현대미술하는 작가들은 많은데 전시할 공간이 없다. 근데 그 70년대 말 80년대에 한국의 그 현대미술 하는 작가들이 막 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미술시장 자체가 엄밀히 말해서 현대미술하는 미술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시대는. 주로 장식미술, 거실에 걸어놓은 예쁜 그림. 그 윤영근 선생님이 하면서 우리 아버지 보고 하라고 하시면서 뭐 끌고 오셨죠. 그 홍대 작가분이랑 그리고 이일 선생님이라고 한국에 제일 처음 1호 평론가 분 하시던 분을 사무실을 우리 갤러리 한쪽에 주시고 그리고 그때 뭐 명동화랑이라고 한국 미술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문호 대표님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60년대 70년대 화랑을 뭐 뉴욕식으로 하시겠어요. 되게 멋있게. 그때 그분이 서포팅하는 한국 작가들이 되게 그 현대미술 작가들이거든요. 초창기 한국의 현대미술은 사실 그 뭐 실험적인 미술 자체가 추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림을 안 팔리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미술 시장이 너무 추상 쪽으로 가가지고 아쉽긴 한데 자체에 여기 별관 카페 자리에다가 뭐 명동화랑을 그냥 저희 무상으로 해주시고 평론가 사무실을 주시고 그래서 이일 선생님 자체가 약간 그 모더니즘 한국 모더니즘 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국 모더니즘 미술을 한국에 뿌리내려고 그 홍대 교수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단색화랑 실험미술 작가들을 이 관운에 좀 모셔가지고 전시할 수 없는 그 작가들을 여기다 할 수 있게 좀 많이 모셨죠. 그때 뭐 그때 박서보 선생 비롯해서 뭐 하중일, 윤영근 다 저희 아버지랑 좀 되게 다 뭐 제가 어릴 때 생각나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오셔가지고 오늘 뭐 박서보가 맨날 뭐 본인께서 뭐 500만 원 들여서 도록을 찍어줬네 뭐 그런 식의 말. 박서보 선생님이랑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때 좀 한국 그 현대미술에 뭐 작가들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때 여기서 좀 많이 일어났었죠. 뭐 요즘 같은 갤러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시절에는 뭐 미술 자체가 별로 없었고 뭐 지금이야 뭐 재벌이다 뭐 부자들이 많이 하는 미술관 자체가 그 80년대에는 그런 기능이 거의 손꼽힐 정도로 몇 개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상업적인 그런 그림 파는 데는 많았는데 뭐 추상이다 현대미술 모더니즘 운동 해주는 갤러리가 없었거든요. 그 초창기에 저희 아버지가 좀 여기 좀 모셔가지고 베뉴 같은 공간을 했었죠. 그때 뭐 실험미술이다 지금 80년대 했던 작가들 중에 지금 대표적 작가들이 뭐 다 오셔가지고 여기서 전시를 자기 일에 개인전 했다고 뭐 한 80대 작가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여기서 많이 했었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지적인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뭐 미술 사업 그림이 그렇게 쉽게 팔지 않는데 갤러리 하는 게 약간 미술관 역할로 하셨는데 그런 욕망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싶은 것보다. 왜냐면 뭐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좀 세속적인 가치도 있는데 좀 적인 걸 좀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돈에 관한 허용보다도 좀 이
다른 좀 고차원적인 좀 부리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 가끔 놀러 오시면 뭐 좀 이렇게 외국 서적, 그때 한국 잡지에 많이 없었잖아요. 외국 서적 같은 거 읽으면서 또 미술 얘기 그런 거 꼭 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대학 교수, 뭐 미대 교수나 어떤 교수들 앞에서도 그 약간 지적인 거 좀 뽐내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인사동이 갤러리보다 다른 걸 했으면 돈을 훨씬 벌 수 있는 공간인데, 근데 그걸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시대가 사실 그렇게 미술이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구장창 꾸준히 그냥 뭐 15년, 20년 그렇게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지속할 수 있었던 게 그런 힘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런 욕심이 있으셨죠. 이게 뭐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뭐 여러 유명 화가들 아니면 이일 선생이라고 유명한 평론가 그런 분들이랑 교류하는 거, 그런 좀 명예스러운 거에 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초창기에 약간 그 시절에는 사실 그 홍대고 뭐 미대 학생들도 몇 명 없었고 미대 몇 명 없었잖아요. 여기는 정말 실험적인 미술을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 초창기 작가들 뭐 많이 했죠. 그때 뭐 추상미술, 뭐 실험미술, 심지어 민중미술 그런 것도 하고, 그때는 약간 미술 사조가 있었거든요. 작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뭐 외국처럼 외국 많이 드나들던 시대도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술 운동 같은 거 하는 작가들이 여기서 전시를 좀 했죠. 여기는 그냥 작가들이랑 교류하고 우리 아버지 좀 명예를 쌓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신 게 이게 뭐 아이덴티티가 됐죠. 그때 뭐 한국 얘기하는 저희 어릴 때 뭐 박서보 선생님, 뭐 윤영근 선생 그런 분들 작품 안 팔리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그냥 전시하고 내비 두고 갈 테니까 좀 뭐 좀 적당히 그렇게 돼서 작품들을 이렇게 놔두고 가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지금 한국 작가들이 8, 90년대에는 작품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여기 전시하고 그냥 뭐 고맙다고 뭐 사례로 한 개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놔두고 갔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네, 그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시를 계속 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그 작가들이 이제는 좀 다 상업적으로 좀 꽃을 피웠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연대에 들어왔죠.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막 젊은 작가들도 한다고 대학원 작업실도 가고 뭐 다른 뭐 큐레이터 선생님도 초대해가지고 막 전시도 하고 많이 해봤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 잠깐 미술시장 좋아가지고 좀 잘 됐는데 미술인으로서 비즈니스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고군분투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외국 갔다 와가지고 뭐 제 나름대로 뉴욕에서 뭐 현대 미술을 한국에서 좀 찾아서 접목을 해보겠다. 그래서 작가 발굴을 많이 뭐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젊은 작가들은 열심히 찾아서 발굴해서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제 고집대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제 고집대로 했는데, 근데 그때 뭐 제가 했던 작가 중에 뭐 뉴욕에서도 했던 작가들도 있고, 저는 뭐 30대 작가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 타겟은 좀 달리 바꿔서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화랑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젊은 작가들로만 하는 건 좀 약간 섣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바꿨죠, 그때. 예. 예, 최근에 뭐 많이 깨닫고 젊은 작가들도 좋지만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 중에서 좀 제가 뭐 더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8, 90년대 때 우리 여기서 많이 했던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아예 신생 갤러리처럼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다 바꾼 거죠, 뭐. 예, 지금 다 바꾼 건데, 저는 사실 보면 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좀
좀 상업적인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비즈니스가 화랑이 주업이니까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게 작가들이 이제는 뭐 유명해져.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아버지는 미술운동으로 여러 작가 막 끼안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이 한 작가 한 작가 그냥 뭐 집중하려고요. 요즘 보면 요즘 뭐 연예기획사들 한국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도 이제는 산업화되면 이게 엔터 산업이랑 되게 비슷해져요. 그 시대에는 미술 운동의 시대인데 지금 약간 스타일 시대거든요. 작가가 스타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시대에 바뀌게 화랑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한 작가 한 작가에 집중해서 그 작가의 경력을 계속 만들어 줘가지고 결국은 그 작가 팬들을 만드는 게 그게 요즘 시대에 맞는 거고 그 80년대, 90년대는 황무지에서 씨를 뿌렸던 미술 운동 작가군을 도와주는 시대고 근데 가령 뭐 그 시대에 나왔던 뭐 한 대여섯 명, 10명의 작가군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이 작가 선생님이랑 평생 하고 싶다 그런 분 한두 명 뽑아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매니징을 하고 이제 소개를 자꾸 하고 글로벌하게 좀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까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림을 딱 이렇게 뭔가 끌리기 시작한 게 딱 모마를 딱 갔는데 그거 되게 유명한 작가 있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보는데 그림이 막 꿈틀꿈틀해요. 막 그런 뭐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는 작가가 자기 작업 보라고 하면서 되게 유명한 사진가가 있어요. 형제인데 첼시에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을 갔어요. 근데 작업을 딱 보는데 이게 햇볕에 딱 이렇게 일렁이는 그림이 이게 무슨 이게 뭐냐면 약간 짝사랑한 첫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 그런 식의 약간 뭐 그림을 보고 그런 경험을 이제 조금 쌓아가면서 이게 미술은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참 뭐 그림에 좀 사랑을 빠진다. 그래도 이 업이 뭐 성공을 하든 못하든 뭐 그런 걸로 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림 작가를 내가 이 작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술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미술 이렇게 화랑이 하다가 뭐 그냥 뭐 정말 외국을 또 미친 듯이 다녔어요. 한 10년 동안 뭐 1년에 한 절반 외국 다니고 저는 또 뭐 아트 페어에 있을 때마다 외국에 있을 때마다 다니고 그때 뭐 그림을 좀 사고 그래봤어요. 제가 뭐 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작가들 많이 사봤잖아요. 사봤는데 제가 보기에 올 만한 그 가치의 그 작가들이 작품이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 한국 작가들 중에서 미술 대 미술 이미지로 평가하면 한국 작가들 중에서 그 외국에서 그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저는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참 사람들이 그 보석들을 못 알아본다고 그 전시를 그 내버려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저는 안타까운 거죠. 한국 미술 시장 자체가 그냥 정말 뭐 서구권 뭐 어느 나라보다 단위가 너무 낮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한국에 무슨 뭐 비싼 작가가 몇 억이라 하지만 뭐 유럽에서는 몇십억 하고 뭐 지금 뭐 화랑에서 몇 천만 원 하는 작가들이 외국에서 몇 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가들을 좀 찾고 싶은데 뭐 그런 작가들 그냥 제 기준으로 찾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또 그런 작가들이 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인정받아야 될 작가들은 또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가치가 있는 작가들. 한국도 그렇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뭐 연예계도 뭐 엄청 올라가고 스포츠 스타도 올라갔는데 이제 작가들도 이제 뭐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뭐 이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한국에서는 너무 제가 보기에 감이 너무 한국스럽다. 제 생각에는 너무 한국스럽다.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우아한데 그 우아한 감정이 미술 속에서도 계속 있어야 돼요.
거기서 넘어섰는데 그 이상이 없거든요. 미술에 대한 그 감동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새로운 재능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지금 뭐 선생님들도 연락이 오고 그래요. 외국에서 제 친구들한테 소개하면 아 이거 전시하고 싶다 그런 연락도 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냥 한국에 지금 대중적이진 않거든요. 좀 넓게 생각하려고 한국 밖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 화랑도 보면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추상만 하는 화랑은 추상만 하고 구상만 하는 화랑은 구상만 하고. 저도 사실 이게 취향 비즈니스래 가지고 제 취향이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한국에서 뭐 관심이 있다 안 관심 있다 그것보다는 그냥 제 취향을 좀 한국 외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제 기준이 그냥 사람들 보면 보는 눈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서로 뭐 나는 쟤가 좋은데 애들도 좋아할 줄 알아. 다른 애는 다른 사람 좋아하고 그림 보는 눈이 이게 참 선정 기준이란 게 취향이래 가지고 저는 약간 촉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시각적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보는 사람들은. 시각적인 단계를 좀 뛰어넘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어떤 거 보면 누가 미술 설명하는데 뭐 중세 그림 뭐 어떻게 설명하면 뭐 아트 히스토리 공부하고 그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 공간에 있으면 이제 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은 그거는 사실 뭐 책으로 공부하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가면 뭐 책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거기 딱 내리면 느낌이 만약에 뭐 유럽 같은 데 딱 가면 처음 해외여행 갔을 때 딱 느낌이 빵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림은 약간 오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들의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좋은 작가들은 이 작가들이 할 때 작가들 신이 나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도 들으면 거장들은 되게 쉽게 하잖아요. 즐기는 거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도 딱 보면 이게 잘하는 사람들 작품 보면 이분들이 할 때 얼마나 신나가지고 했을까 그 기분이 저한테 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뭐 강정 작가라든지 젊은 작가인데 86년생 마흔 안 되는데 그런 작가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근데 작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좋아. 왜냐면 작품이 좀 집에 걸어놓기 좀 힘들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어느 그 외국에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나 뭐 그런 작가들보다도 더 이게 작품에 있고 깊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그 그림 보고 즐거워야 되거든. 뭐 그런 좀 표현주의적인 작가, 그런 작가들도 제가 좀 하는데, 근데 반면에 또 뭐 그런 작가들이 또 외국에선 또 연락이 오거든요. 전시하자고 아니면 콜렉터가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창기인데 자기가 좀 사고 싶고 플렉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플렉스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미국 부자들이나 서양 부자들 플렉스 하는 거는 하는 방법이 예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시계 샀다, 차 샀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부자들은 플렉스 하는 거는 예술을 자기가 소유하고 후원했다. 그게 플렉스예요. 미국 가면 좀 잘 사는 동네 있지. 거기 가면 부자들이 미술관 하나씩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작가들을 콜렉션을 해줘요. 미국 부자들은 나 어느 미술관 보드 멤버다. 미국 부자들은 그게 보드 멤버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저는 부자랑 뭐 가난한 사람이랑 그런 거 구별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뭐냐면 뭐 정말 엘리트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거는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엔 테이스트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있냐 없냐. 예? 그게 차별점이에요. 테이스트라고 하면 나는 백화점 가서 가령 어느 브랜드의 어느 넥타이를 좋아하고 신발은 어디 뭐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테이스트라는 게 사실은 보면 되게 여성적 취미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팬시가 있는 거야. 팬시하다는 거.
그림도 그런 팬시가 존재하거든요. 나는 뭐 어떤 작가 누굴 좋아하고 음식은 누굴 좋아하고 건축가는 누굴 좋아하고 누구 건물이 참 좋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건물 같은 거 딱 보면 이 건물은 누구 거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주인을 얘기한대. 예. 건물주. 예. 유명한 잘 지은 건물 있으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 건축가를 얘기한다 그래요. 예? 그게 차이예요, 그게. 근데 그 테이스트 갖는 것 자체가 한국 미술 시장은 제가 보기에 사실 또 경쟁 시장이거든요.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런 화랑들에서 사는 게 또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해주니까. 왜냐하면 이 작가가 소개되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예. 그래 콜렉터들이 많고 전 유명해지니까 이거는 뭐 작가들이 잘 판다는 건 유명해져야 된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화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화랑의 장점은 그거를 유명하게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잘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뭐 물론 작품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 화랑에서 많이 사고 외국 화랑들 한국에 들어온 화랑들 보면 뭐 지점이 뭐 5개, 뭐 10개 그럼 어마어마한 대형 화랑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랑들이 뭐 경쟁력이 없으면 정말 뭐 공룡의 시대라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심지어 뉴욕도 그래요, 지금. 뉴욕도 유명한 대형 화랑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작가들 뭐 100명, 200명 넘게 있는 화랑들도 있고 나머지 화랑들은 지금 힘들고 저는 사실 좋은 작가들 좀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제 네트워킹에 좀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힘을 그런 걸로 가지려고요. 제 힘이 한국에서 뭐 좋은 작가들은 여기 찾아보면 있다더라 뭐 그런 힘이 있잖아요. 뭐 그런 힘을 좀 가져보려고 좀 작가들을 좀 더 발굴하고 발굴한다는 게 그냥 뭐냐면 이미 다 메이저 갤러리 화랑에서 많이 하는 작가들도 많지만 이게 사실 보면 지금 미술 시장 자체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작가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한국 작가들도 약간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된 작가들, 뭐 한국 유명 갤러리들이 10년 전에는 외국 작가만 했었거든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한국 작가들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역으로 외국 화랑들은 한국 작가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단색가 작가들, 뭐 박서보, 뭐 하중현 선생님들이 대표적인 그런 결과죠. 그게 기회를 준비하려면 그런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좋은 작가들을 맥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선생님이 뭐 되나 안 되나. 근데 제가 사실 화랑 해보면서 느낀 점이 그런 맥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로 선생님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저희 아버지가 좀 하셨던 좋은 추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좀 기획하거나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80대 뭐 단색가 작가들 엄청 떴잖아요. 그리고 요즘 신생 화랑들 있잖아요. 젊은 많이 해요. 아니면 해외 유학파 한국 작가들 뭐 40 안 되는 40 전후 50 좀 안 되는. 그런데 그 6.25 끝나고 전후 세대 있잖아요. 60대 70대 그 작가들이 좋은데 그 작가들을 또 놓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로나 중진급 작가들을 좀 찾아보는 데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화랑들이 좀 역사가 좀 오래됐거나 그런 화랑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은 포텐이 터져야 되거든요. 한국 미술이 지금 미술 시장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고 사람들이 그림이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작가들이 사실 보면 좀 저평가돼 있어요. 일본이랑 비교해봐도 일본의 스타 작가들은 지금 10억이 넘어요. 한국은 스타 작가가 5억이라 그래요. 근데 경제 규모 따라가면 이게 미술 시장이 이게 어느 순간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술을 이제 산업적으로도 이제 봐야 한국에 이제 마땅히 대우받아야 될 작가들 중에서 이게 놓친 작가들을 제가 다시 좀 찾아보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그냥 뭐 작업실 가서 무조건 찾고 그랬었거든요. 이 현대미술 작가들 중에 미술관에서 전시 많이 했는데 아직 상업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응덕 선생님, 정말 국립 현대부터 뭐 도립, 시립해서 전시 다 하셨거든요. 근데 소장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근데 일반 콜렉터들이 안 사요. 왜 그러냐면 한국 콜렉터들은 너무 뭐가 유행한다면 지금 메이저 화랑들이 대부분 유명 화랑들이 하는 게 약간 그런 추상 쪽만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다른 또 테이스트 갖고 있는 큐레이터들이 있어요. 좀 리얼리즘적인 페인팅을 추구하는 작가들. 그런 균형을 좀 맞추고 싶어요. 미술에. 한국 미술이 보면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메이저들이 하는 게 그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의 메이저만 보면 다르거든요. 누가 뭐뭐 팔았대더라 그러면 가령 한국에 뭐 무슨 추상의 단색화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런 작가 나오고 뭐 가령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중국 팝아트 뜬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덴티티가 한쪽으로 가거든요.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예전에는 뭐 해외 아트페어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작가를 육성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제가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해요. 작가가 10년, 20년, 30년 안 팔리던 이게 죽자고 했던 작가들 더 존중해요. 왜냐면 작가로서 약간 구도자적인 길이에요, 이게. 성공한다 보장 없거든요. 이게 참 이게 힘든 길이죠. 근데 저는 그 미술에 대해서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을 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작가로서.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 작가를 했었는데 저는 그 작가 그 멘탈의 정신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뭐 원로 작가들이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작업실에서 치열하게 팔린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그 전시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미술에 대한 숭고한 그런 마음이 저는 그 작가의 그 작품 하나만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작가가 평생 해왔던 그런 인생을 좀 바친 작가들 그런 거를 좀 전시를 하고 싶어요. 완성미를 무시 못하는구나. 얼마나 그 자기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탈하신 분들이니까 작품 그런 게 저도 이 화랑하면서 얼마나 저도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원로 작가가 사실은 그 선생님의 그 인생을 좀 프로모션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외국 다니면서 외국 친구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남의 화랑 잘 안 가요. 외국 가서는 마음 편하게 뭐 갤러리도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도 좀 사귀게 되고 제가 옛날에는 뭐 그림 싸들고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간단히 이메일 같은 걸로도 한번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좀 해외로도 움직일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몇 년 있다가 잘 뉴욕이나 외국 가고 싶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주 한국의 유명한 화랑들이 외국에 또 차리고 있거든요. 사무실이랑 그림을 좀 가져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넓은 데서 보여줘야 한국에서 뭐 제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보다 뭐 뉴욕이나 다른 데 가면 LA나 가면 그 취향이 또 이렇게 다변화됐으니까 또 거기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 주위에 지인들은 또 작품들 다 좋아하는데 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게 인정받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매니지먼트를 좀 잘 해야죠. 뭐 가령 뭐 외국 화랑에서 전시도 좀 지금 콘택을 꾸준히 좀 몇몇 하고 그리고 뭐 유근영 선생님 자체도 이 선생님도 작품 너무 좋은데 뭐 저랑 좀 하시다가 이제 지금 LA에서 전시하시고 가나 LA 화랑에서 그 전에는 그분도 지금 뭐, 뭐 70대 후반인데 그런 분들은 작품을 팔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평생 힘들어도 그렇게 작업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너무 보여요. 자기 그림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대충 뭐 파로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게 작품 하실 때 이게 신나면서 하셨던 게 보여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뭐 즐거운 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옥션에서 사고 유명한 화랑에서 사면 좋긴 좋죠. 근데 가령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미국에서 파운데이션 그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콜렉터들은 그냥 작가 작업실 가서, 예? 그러니까 이게 테이스트의 문제인데 정말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냥 그런 파운데이션 만들고 작가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테이스트로 골라서 그 전시를 하고 자기가 작품 사주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시스템은 그런 작가들을 또 아주 유명한 화랑에 또 소개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게 몇 배로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주위에 그림 좋다고 해서 막 미국 작가인데 2만 불 정도 하는데 그 작가 좀 사볼까 해서 얘기했다가 아 이게 좀 머뭇거렸죠. 근데 그 작가가 아주 세계적인 갤러리 들어가더라고. 자기 안목이에요. 그냥 그 안목을 보는 눈이 뭐 외국의 정말 유명한 콜렉터들은 뭐 자기가 이 작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다는 콜렉터도 별로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샀다고. 근데 그 안목이 적중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아는 뭐 젊은 콜렉터들이 있어요. 외국 작품들을 많이 사는데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 그분도 참 도사 같은 게 그렇게 찍었는데 얼마 있다가 뭐 화이트 큐브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게 사실 정말 최고의 테이스트 가진 사람들은 이게 보는 눈이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저는 그게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뭐 좀 좋은 화랑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트바젤 가는 갤러리가 결국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익스포저가 돼서 뭐 메이저 화랑들이 픽업이 되면 사실 그 문화 파라다임은 뭐 한국이 뭐 케이팝 갖고 있다 그러지만 그 미술 파라다임은 영미권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사실 축구도 뭐 프리미어 리그가 하는 거고 야구 선수가 유명하다 그러면 메이저 리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도 사실 그 브랜딩 하는 건 영국, 미국이 하는 거거든요. 참 이 브랜딩 자체라는 거가 아직도 그 영미권, 그 미국이 그 현대 미술은 지고 있다, 그 팝송 지고 있듯이 미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한국 화랑 오너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뉴욕에 좀 있다가 현대미술 관심 없다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언제나 거길 좀 의식을 하고 있어요. 뉴욕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작가가 뉴욕에 어디 걸리면 어울릴까? 뭐 한국에 잘 팔린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 잘 팔리는데 나보고 전시해봐라. 이게 한국 사람들 좋아할 건 알아요. 예쁘고 뭐 하고 이게 뭐 잘 그렸고. 근데 이게 좀 글로벌리는 아닌 것 같아. 로컬리는 되는데 한국, 뭐 중국, 그 두바이, 뭐 한국 작가들 자체가 떴다는 작가들이 두바이에서 떴다, 뭐에서 떴다 그런데 그 작가들이 뉴욕은 못 들어가요. 지가 그 테이스가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좀 감이 다른 거지. 거기를 좀 의식을 하고 거기에 좀 어울릴 만한 작가들을 뭐 생각을 좀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맞는 게 외국 애들이 좀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외국에서 오히려 조금 관심이 있고 그래요. 제가 사실 이게 화랑이란 게 이게 약간 뭐 제2 창업 같은 건데 지금 사실 갤러리 프로그램이 지금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콘텐츠를 좀 채워가지고 좀 알차게 하고 싶고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작가들을 더 찾아야 되고 제가 중견 작가로 좀 해가지고 좀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작가도 관심도 없고 그냥 해외 작가나 좀 관심 있고 그랬었는데 가령 제가 뭐 외국 다녀가지고 해외 작가 딱 보고 소개 받았는데 뭐 제가 뭐 좀 머뭇거렸는데 요번에 뭐 베니스 비엔날레 들어가고 그런 작가가 되더라고요. 뭐 미국 작가도 그렇고 뭐 흑인 작가도 작품 좋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세계적인 갤러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의 거한테 국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제 무기는 결국은 제가 이제 찾은 작가들을 오히려 제가 주는 입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뭐 해외 작가들 여기서 잘 팔린다고 한들 결국은 뭐 띄어다가 파는 거 그런 거 하는 뭐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그 다른 시각으로 제가 좀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한 작가들이 좀 브랜드가 돼야지. 그래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좀 잡고 대신에 제가 좀 많이 좀 더 발굴을 하고 그리고 작가들한테 제가
당장 팔리든 안 팔리든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어디 어디 뭐 연결해주겠다. 제가 어디 어디 띄워서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좀 노력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차별천이 그냥 화랑이 사실 제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작가들 자체를 좀 제 나름대로 이 발굴한 작가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테이스트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팬층이죠. 근데 그거를 화랑이 많이 갔냐 못 갔냐 그거는 화랑의 성공 여부거든요. 근데 제 좀 약간 보면 미술을 좀 제 생각에는 좀 다르게 본다. 다른 화랑들이랑 좀 다르게 본다. 좀 저는 뭐 제 자랑점인지 몰라도 좀 글로벌하게 볼 수 있다 좀. 그리고 너무 한국에 유행하는 좀 그림 말고도 글로벌한 테이스트로 뭐 어느 누구보다도 그림을 많이 보고 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좀 외국에서 좀 살다 왔던 사람들은 제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결같이 저한테 자기는 어떤 작가가 잘 파는데 이해를 못 하겠대. 그러면서 우리 작가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 내가 뭐 오르네 안 오르네 그런 콜렉터보다는 제가 그림 보고 이게 걸어놓고도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살면 한 가지 가치관으로 살면 사람 미쳐요. 예? 근데 예술가들은 좀 다양한 가치관을 제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맨날 그 돈, 뭐 좋은 학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좀 이게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선과 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을 보면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냥 예술을 보면서 자유로움 해방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할 때 뭐 그런데 해방감.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선생님 작품 보면 제가 좀 힘들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보면 뭔가 좀 고민 같은 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약간 마치제스러운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란 게 무슨 뭐 도덕 교과서 같은 게 아니고 그림 자체가 느껴지는 반고 그림 봐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슬픈데 즐거운 거 있잖아요. 뭐 누가 근데 모차르트 음악이 그렇다 그러대요. 슬픈데 즐거운 거. 그림도 그 대가의 그림이 약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예술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감정이 전이 된다 그러잖아. 좋은 작가들은. 감정이 전이 되는 게 이게 그림 본 사람들도 느껴지면 좋은 그림이고 그냥 정말 감정이 전이 되긴 하는데 미술이 섹시하다고. 콘템퍼러리 아트 이제 섹시 그 미국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 얘기 맨날 했거든요. 예술이 좀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게 뭐냐면 제가 뭐 독일이나 어디 그냥 출장 가거나 여행 가잖아요. 그럼 호텔에 벽에 빈 벽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가도 호텔에 빈 벽이 없어요. 다 걸려 있어요. 뭔가 걸려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뭐 유명한 인테리어 해서 몇 억짜리를 막 쓰는데 물론 유럽 건물이야 뭐 신축이 아니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림밖에 없으니까 막 걸어 놨겠지. 근데 그런 거를 꼭 비싼 그림 아니더라도 좀 이게 제도적으로 좀 나라가 만들어 가지고 이 건물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빌딩들 많잖아요. 여기 빌딩들 건물은 휘황찬란한데 로비에 그림 하나 안 걸리는 데도 많고 이게 제도적으로 갤러리에서 그림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다든지. 왜 그러냐면 또 그림은 미술 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작가들한테 살라 그래요. 갤러리 자체 산업을 인정을 안 해. 제도가.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정말 미술관이 엄청 많거든요. 유럽 작가들이 다 독일 가서 활동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독일 베를린 화랑 들어가면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유럽 작가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그 갤러리에서 작품을 이렇게 많이 사주고 그래요. 그 제도적으로. 미국도 그렇거든요.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조차도 감정평가가 있어가지고 미술을 사주면 그거를 도네이션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화랑 가서 그림 많이 사거든요. 건물주, 건축주들이 많이 사요. 슈퍼콜렉터들이 움직이는데 한국은 그런데 되게 좀 인색하고 산다고 한들 뭐 해외 유명한 그림들. 근데 해외 유명하지 않더라도 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화랑 미술 갤러리 제도가 하기 힘들죠. 구조상 한국에서. 가령 뭐 미국 같은데 뉴욕 같은데 가서 보면 월스트리트 같은데 걸어보면 로비만 봐도 거의 미술관이에요. 로비만 지나가도. 그러니까 눈 호강해요. 로비에 걸려 있는 건물 다 빼곡히 있잖아요. 그림 아니까 로비에 걸리는 게 거의 미술관이거든요. 한국도 사실 건물 로비가 다 미술관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유명한 시내 건물들 중에 그렇게 미술관처럼 해놓은 데가 오너 마인드 별로 없어요. 미술관처럼. 그리고 제가 고층 건물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그게 사실 이 고층 건물도 건물은 안 보이는데 로비는 보이잖아요. 사람 시선 안에서. 그런 거라도 건물들의 약간 미술관 하나 그런 거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아직은 그냥 그 돈이 있으면 뭐 딴 거에 투자하고 인테리어 투자하고 가구에 투자하지 그런 거를 잘 안 하더라고. 돈이 있으면 미술관 같은 거를 좀 건물 안에 1층에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 미술관을 하고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미술관은 작품 콜렉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돈은 욕심이 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 같은 데서 뭐 어디 미술관 같은 거 많이 해주는데 그게 전시로만 끝나거든. 근데 저는 그 전시로 끝나면 작가들이 원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지원이거든요. 사실 그런 데서 전시해 주는 것보다 뭐 갤러리에서는 전시하고 그 기업에서는 콜렉션이라도 갖고 있으면 뭐 작가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추정을 할 텐데 콜렉션을 제대로만 하면 근데 그것도 콜렉션을 그거를 정말 순수하게 콜렉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경제적 가치로 보니까 솔직히 되게 뭐 작가들한테 좀 제가 마음에 드는 작가들은 되게 관대한데 마음에 안 드는 작가들은 되게 냉대해요 사실.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제 주관이 제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미술계 사람들을 저보고 되게 비사교적이 근데 저는 그게 그 갤러리가 사실 저랑 좀 안 맞으면 저는 그게 싫어요 그냥 저는 그 그림이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 많이 본 사람 특징이 뭐 보통 사람들은 다른 그림도 보고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보기 싫은 그림 꼴을 못 봐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좀 배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뭐냐면 뭐 누구한테 되게 제너러스한 공간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미술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좀 제너러스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제너러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는 뭐 그림으로 화상으로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작가들한테 전시해주고 되는 분인데 저는 이 작가가 뭐한 명이라도 잘 유명해져서 해야지 사실 사업은 서바이벌이거든요. 저는 뭐 제가 하는 게 화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바이벌 하는 거는 좀 방향이 좀 다르죠. 저는 좀 관대할 수가 없죠. 이 작가들한테. 성공하는 데는 엄청 성공하고 망한 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술도 화랑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좀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재발굴한 이미 팔렸던 거 갖고 와서 파는 거는 되지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든요.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또 이미 팔렸다는 것 자체가 뭐 제 취향 비즈니스인데 그게 뭐 저의 취향이랑 안 맞으면 저 안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좀 외골수다 그러는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하거든요. 1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좋아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예술의 보편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테이스트 대대로
따라가서 하고 싶지. 저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거. 우선 제가 브랜드가 돼야죠. 사실은 뭐 정말 뭐 소수 정예로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잘 돼가지고 사람들 자체에서 인정을 받고 이 작가 선생님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